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에 이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일본 극복 방법 시리즈로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 생각했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극복 사례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에서는 일본식 경영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식 경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로 승진을 시키는 거,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주주와 종업원들이 일체가 되는 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어떤 시장 점유율을 우선한달지, 그리고 수직적인 어떤 계열화를 시키는 그룹의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일본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영 방식은 여기 표에서도 보여서 알겠지만은 일본식 경영 방법과 미국식 경영 방법, 그걸 또 합쳐서 삼성식 경영 방법으로 이걸 삼성이 특유하게 방법을 두 장점을 믹서를 시켜가지고 삼성식 경영 방법으로 이뤄냈습니다. 그 전략에서 보면은 일본식 경영 방법은 다각화하고 계열합니다. 어떤 계열을 여러 군데로 다각화시키고 또 수직적으로 계열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미국식 경영은 그걸 다각화하는 게 아니고 집중화시키고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서는 이 좋은 장점을 따가지고 다각화, 수직적 계열화, 소수 제품 집중, 이런 일본식, 미국식의 장점만을 딴 방법을 삼성식 경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또 증진시키는 방법에서도 일본식 경영은 주로 품질을 우선을 하고 제품 경쟁력, 어떻게 하면은 이 경영에서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식 경영 방법은 기술을 어떻게 혁신을 할까, 그리고 소프트 경쟁력, 브랜드와 마케팅과 디자인, 최근 디자인이 삼성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식 경영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식 경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데 미국식 경영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런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을 믹서를 해서 기술 혁신도 하거니와 어떤 소프트 경쟁력, 그리고 제조품 경쟁력, 품질 우선하는 일본식 경영 방법을 같이 도입을 한다. 이게 삼성식 경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제도, 일본식 경영은 보통 공채를 하고 내부 승진을 하고 연공서열대로 하고 또 충성도를 보는 거죠. 물론 삼성도 그 일본식 경영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또 어떤 방법도 하고 있냐면은 스카웃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삼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부분적으로 경력 채용도 합니다. 삼성 공채도 있죠. 그래서 공채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경력 채용도 하고 또 스카웃도 하고 또 연공서열도 중요시하면서 스카웃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대우를 해주는 이런 삼성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이 어떻게 일본의 전자제품을 극복했는가, 그 극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니는 삼성 TV가 세계적인 점유율을 1위를 점하기 이전에는 소니가 TV의 지존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소니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TV의 지존이 됐냐면은 트리니트론이라는 브라운관이라는 아주 고성능의 브라운관을 소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니가 그걸로 거의 한 3억 대 정도의 테레비를 팔아서 소니가 테레비의 지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와가지고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다. 이 디지털 시대는 브라운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LCD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LCD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LCD 사업에 어떻게 과감히 투자를 했냐면 과거 LCD보다 이전에 삼성은 반도체로 일단 세계를 석권한 다음에 그 반도체에서 재력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재력을 바로 또 LCD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니의 이 트리니트론의 신화를 이 LCD로 극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니 극복은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또 계속 소니를 추격하게 되죠. 2006년에 TV 인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희 회장이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소니를 반드시 극복해라. 이런 이건희 회장의 명령으로 TV 인류위원회가 추진이 됐는데 TV 인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TV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 디지털 TV의 핵심 경쟁력은 반도체다. 반도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 2006년 당시에. 근데 2006년 당시만 해도 소니가 테레비가 100원에 팔리면 2006년도 초창기에 소니가 테레비가 100원에 팔렸으면 삼성 TV는 68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TV가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소니를 극복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TV 인류위원회에서 반도체에 중점을 둬가지고 왜 한국이 반도체가 우수한데 소니를 극복하지 못하냐 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냐면은 이 반도체 직원들 500명을 TV 사업부에 보내라. 이거 획기적인 사업이죠. 이게 계열 간의 어떤 조정이 있는 것, 이런 걸 총수의 힘만으로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과감히 그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직원 500명을 TV 사업부에 보내서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퍼 리얼 엔진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이퍼 리얼 엔지니어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냐면 여러 개 반도체의 기능을 하나에 집적시키는 반도체인데 이거는 아주 화질이 우수한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 TV가 화질에서 소니를 능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06년 말경에는 삼성 TV가 세계 점유율이 19%고 소니가 17%가 됩니다. 이런 소니 극복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LCD 극복 사례입니다. LCD 극복 사례입니다. 계열사를 관장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을 때, 새로운 어떤 핵심 소재가 나왔을 때, 이 핵심 소재를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LCD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과연 LCD 사업을 일본 전자회사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도시바하고 NEC에서는 이걸 반도체 사업부에서 하고 샤프나 히다치에서는 이걸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어차피 LCD는 브라운 간의 어떤 연속성이니까 이걸 삼성 정관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SDI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삼성 정관에서 거의 하기로 개발팀까지 다 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LCD를 삼성전자에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CD를 떠맡으려고 하는 삼성정관은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 결국 삼성정관은 그걸 포기를 하고 PDP라는 새로운 LCD 디스플레이 제품을 발명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LCD를 가지고 처음에 엄청난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흥에 있는 그 LCD 관계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50%까지 달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일본과의 그 LCD 전쟁에서 이건 LCD의 아주 획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는 2세대 11인치 LCD에 주안점을 두고 3세대 12인치 LCD는 아직 일본이 공장을 설립 안 해도 지금 2세대 11인치 LCD로 충분히 삼성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과감하게 3세대 12인치 LCD에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11인치냐 12인치냐 어느 게 더 좋냐 이게 판가름 난 게 일본의 노트북 업체들이 전부 12인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LCD 사례에서도 결국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건희 회장의 결단력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일본에서 이건희 회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삼성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전자업계를 그렇게 극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과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지도력이냐 아니면은 뭐 경영인들 전문 경영인들 있죠. 뭐 진대재, 황창규, 윤종용, 뭐 윤부근 이런 이학수 이런 사람들의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가 이걸 일본에서 집중 취재했는데 결론은 뭐가 나냐 이건희 회장의 지도력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지도력이 이 빛을 발해가지고 결국 삼성이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건희 회장의 방식은 그럼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이건희 회장은 역전의 방정식을 썼다는 거죠. 맨 처음에 반도체에서 그랬죠. 반도체에서 일본이 반도체 투자를 주저주저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아까 이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또 이병철 회장이 1982년에 일본 오쿠라 호텔에서 도쿄 선언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집중을 투자해서 일본보다 먼저 반도체에 한 걸음 빨랐죠. 그 다음에 LCD, 아까 말씀드린 LCD 패널에서 12인치를 선택해서 거기서 과감하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일본을 극복을 했죠. 또 하나 휴대전화에서 고급 휴대전화로서 삼성이 노키아에 버금가는 추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삼성의 역전의 방정식이 결국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고 일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일본의 전자업계의 셀러리맨 CEO로서는 도저히 한국의 황제 경영, 특히 이건희 총수의 황제 경영을 따라갈 수 없다. 왜? 계열회사의 모든 부분을 꿰뚫듯이 보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야말로 과감한 결정력과 그걸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삼성을 지금까지 그런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일본의 전자업계에 셀러리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CEO들은 도저히 한국의 전자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의 일본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직관 경영을 잘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정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회사에서 정보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잡지에서 많은 정보력을 얻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총수 시절에도 굉장히 일본 잡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자업계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투자와 스카웃의 규제입니다. 거기에 또 과감한 결단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LCD, 그리고 이걸 어느 부채에 넣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삼성의 지금에 있는 글로벌 삼성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와 스카웃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다이아몬드지에 소개된 걸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술자가 있는데 이 리튬 이온 기술자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2억 원을 주고 연봉을 4억을 주고 비서 그다음에 자동차 기사 그리고 아파트까지 제공을 하는 이런 철저한 스카웃. 또 하나는 철저하게 상대방 회사의 제품을 벤처마킹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모방으로 시작된 역류 설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방으로 시작된 역류 설계. 무슨 얘기냐? 삼성은 어떤 유명한 일본 제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철저히 분석합니다. 나사 못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삼성의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그 제품을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결국 삼성이 일본 제품을 능가한다는 이런 벤처마킹 정신, 이게 결국 이건희 회장의 특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이 일본으로부터 그냥 모든 걸 그렇게 벤처마킹만 했느냐?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일본화와의 차별화를 거기서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장과 본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공장과 본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전자산업은 수천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가는 전자산업은 이메일로나 전화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장과 본사가 같이 있어서 거기서 이 공장에 있는 사람과 본사에 있는 직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수원에다가 연구개발단지 그리고 생산단지를 같이 뒀죠. 그리고 또 기흥에다가 생산 라인과 연구,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연구 개발 단지를 마련했죠. 이게 바로 하나의 장소에서 이게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쉽게 말하면 복합화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에서 없는 이런 복합화를 새로 아이디어로 제의를 해가지고 지금 삼성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본 극복의 노력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결코 상대방 회사를 적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니가 지금 삼성한테 졌지만 결국 소니와의 같이 동반하는 그런 패턴으로 소니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19% 점유율이면 소니가 17%죠. 삼성이 1등인데 소니가 2등을 해라. 이런 적과의 동침 방법. 이거는 이명철 회장부터 하나의 내려온 경영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단순히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와 같이 전자업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절제된 극복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결국 2010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우리는 일본을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겼느냐? 기술과 디자인에서 일본은 아직 한국을 따라오기는 멀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일본 극복 방법은 언제나 일본은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는 말도 꼭 덧붙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든지 일본과 비교해보는 그런 정신. 두 번째는 일본이 없는 그런 정신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정신.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93년이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3년에 LA에 갔을 때 LA에서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쇼핑과 관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가전제품 쇼핑을 하고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호텔에 남아서 호텔에서 혼자 호텔 식당에서 삼성전자 제품과 일본 제품을 혼자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삼성전자 제품, 한쪽에 일본 제품의 부품들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식당에. 그래 놓고 임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삼성 제품의 부속품은 300개고 일본 제품 부속품은 200개였습니다. 어떻게 300개의 부속품이 있고 200개의 부속품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대적을 할 수 있느냐? 부품이 많으면 AS를 많이 해야 되고 관리가 많이 해야 되고 그 부품에 들어가는 공정 작업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대적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과 비교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일본과 비교를 그렇게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또 하나 다른 사람과 틀린 점은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CEO들은 지금 일본에서 조직 논리에 전부 다 순응하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절대 조직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할 건가, 이 조직 논리를 넘어선 아이디어를 계속 냈기 때문에 삼성이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건희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의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일본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삼성 미래의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유튜브 1편과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